인공지능 한번 봅시다. 자, 진도를 좀 나가면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존 맥카티와 마빈 민스키, 사이먼 등 10여 명이 컴퓨터의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르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사용했다. 쉽게 말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또는 개념이 있잖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의 유래 정도로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 민스키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수행했을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기계에 수행시키고자 하는 학문과 기술. 일단은 이 정도로 인공지능의 정의 첫 번째 타자로. 자, 그러므로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하는 능력, 시각과 음성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실현하는 기술까지. 요게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두 번째. 그러면 자, 인공지능 연구 목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닌 프로그램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그러면 지금 요 문단까지 봤을 때 여기는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되고 뭐 발전이 될 거라는 말이잖아. 즉 요까지 봤을 때 즉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역사가 뭐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원 컴퓨터. 보시면 여기서 기계라는 컴퓨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컴퓨터 연구와 관련 또는 맞물려 있겠구나. 맞물려 있겠구나. 왜? 인공지능이 뭐 독자적으로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래요. 자, 학자들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 요게 바로 말하는 거야. 인공지능 말하는 거지. 을 구축하기 위해 인간이 보고 듣고 생각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정보 흐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니? 정보 흐름 기준으로 한 과정이 나오겠지. 과정이. 자, 우선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 그 뜻을 알아차리는 나오네. 과정, 입력 과정. 요게 1번 되겠네. 1번 입력. 자, 입력 과정이 이루어진다. 입력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인지 과정이라고도 해. 입력 또는 인지라고. 자, 인지는 뭐 하는 거야? 외부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외부 물리적 자극을 받아서 생리학적 시도로 변환하고 뇌에 전달해서 뇌가 필링 인지하는 과정을 말해. 인지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정보가 입력이 되면 다음 페이지에 인지된 데이터나 정보를 적절한 위치에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도록 하며 목적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고 여기 변형 및 가공. 요게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즉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요거를 뭐라고 한다? 변형 가공 또는 처리 과정이라고 해요. 처리. 다음에는요. 분석 판단. 분석 판단 요게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세 번째 과정. 이 단계에서는 일정 순서와 기준에 따라 정보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창조의 단계이다. 즉 처리 분석, 판단 과정 거쳐 전혀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 이를 정리해 출력하는 것이 요게 마지막입니다. 출력하는 게 마지막. 출력하는 게 마지막 단계.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요 설명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말해볼 때, 즉 사람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즉 요까지 봤을 때 정리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람이 처리하는 거지. 일단은 인간이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나왔어. 방식 또는 과정 5가지 단계.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참고하는 것 같아. 참고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이거잖아. 이 문장까지 정리하면은 즉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이 나오고 이걸 참고해서 아마 인공지능에도 도입을 하던가 집어넣는다 이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경망 이론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자, 컴퓨터는 인공지능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자, 컴퓨터가 등장하여 비로소 인간의 사고 과정, 뇌 구조와 기능, 그 속에 일어나는 생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촉진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며 전자기기 부품, 즉 하드웨어로 구성된 논리회로는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즉 뭔 말이다? 일단은 컴퓨터 등장하신. 일단은 첫 문장에서 보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인공지능 개발의 어떤 시초 또는 알판이라고 한번 말을 지어볼 수도 있겠네. 컴퓨터의 등장. 자, 그래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컴퓨터 등장은. 그 결과, 이런 거 봐. 사소하지만 그 결과.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논지 전개 방식으로 어떤 거? 원인과 결과, 인과의 방식을 활용하여 문장을 또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수준과 복잡성, 유연성과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음 작업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계가 사람의 재능에 도전한다. 즉 인공지능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학자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지식을 컴퓨터에 이식하고 싶어. 어떻게 넣어주냐를 고민한 거야. 그럼 요건 뭐겠니? 자, 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음 중.
지금 요 문단의 소제목이 뭐야? 신경망 이론이잖아. 그럼 요게 바로 뭐겠니? 신경망 뒤에 나오겠지만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겠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인간 사고방식을 집어넣지? 자, 처음에는 인간의 지식 습득 과정을 그대로 답습, 계속 반복 따라가면 된다고 했지만 모든 지식을 하나하나 입력할 수가 있겠니 없겠니?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자는 인간존의 신경망을 이용하면 어떤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론을 신경망 이론이라고 한다. 즉 일단은 여기까지 또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단별로 복습할 때 보기 좋게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닥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자? 모방하려고 한다 이것이 모방. 뭐를 모방해? 인간의 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가 뭐 할 수 있게끔, 즉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는 예측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신경망 이론이라고 했는데, 자, 신경망 이론은 그림도 나오나요? 보세요. 신경망 이론은 누구야? 누가 나와? 제발 학자들 좀 구분합시다. 월터 피치, 맥컬리가 처음 제시하였는데, 맥컬리와 피치는 생물학적인 신경망 이론을, 즉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망 말하겠지. 이 이론을 단순화하여 논리, 산술기호, 연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신경망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온과 오프로 작동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망을 그물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기능을 역시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짚어요.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맞아. 이게 맥컬리랑 피치의 의의 맞는데 조심해야 될 게, 맥컬리와 피치 같은 놈들이 이 인공신경망 같은 것들을 실제로 수민아 구현한 건 어때? 그건 아니시겠지. 그저 이론상으로만.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치 전기부터 해가지고 흉내낼 수 있다는 것. 요게 바로 누구랑 누가? 맥컬리랑 머시기가 인공신경망 이론 그런 거를 증명한 내용 정도로 볼 수 있어. 그냥 증명만 했어요. 학문적으로. 실제로 구현은 못해. 자, 밑에 이제 좀 더 보면 신경망 이론을 발판으로 얘네들이 증명한, 이론적으로 증명한 걸 발판으로 삼아 누가 나와? 로젠블렛은 사람처럼 시각적으로 사물 인지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하는 프로그램. 요게 바로 뭐야? 퍼셉트론의 개념 되겠지. 야, 봐봐. 역시 사람처럼이니까 계속 뭔 거야?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이식하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모방시키고 싶은 거고. 그러면 넘어가지 마시고 요 밑에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자, 일단은
누구였지? 로젠 프랭크라죠. 프랭크 로젠 뭐지? 프랭크 이 새끼는 맥컬리 퍼치, 맥컬 뭐 피치 앞에 는 나왔죠. 앞문단에서 맥컬리랑 피츠의 초기 신경망 이론 이거에다가 발판으로 삼았다. 앞에 선행 연구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에다가 뒤에 나오지만 어떤 개념?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학습이라는 개념을 덧붙여 또는 추가한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게 뭐다? 이렇게 봤습니다. 퍼셉. 얘를 개발해낸 것이다. 기본적인 인공의 신경망 이론 토대로 거기다가 학습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퍼셉이래, 퍼셉. 자, 좀 더 보자. 이 프로그램은 3페이지에 왜 안 나와? 왜 어디 갔어? 여기 꼴 맞아.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경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왜 모방한다고 했잖아. 퍼셉트론의 각 단위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인데 이것들이 받아들인 정보를 합쳐서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 한계 값을 넘어서면 출력이 발생한다까지. 여기까지. 여기 바로 뭐시기야? 퍼셉의 작동 원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치를 벗어나면은 뿅 아웃풋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많은 가지돌기가 자극받을 때 신경세포가 신경신호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까지 하는 거거든. 역시 같다. 그럼 누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고 싶은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거에다가 인간 거 계속 이식하는 거야. 이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금 나름의 간단한 대응 관계를 좀 보면 일단 먼저 퍼셉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퍼셉에서는 어떤 거니? 계속 출력에다가 지금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뭐 이상 넘어갔을 때 한계값 이상의 정보가 들어와. 그때 뭐 한다라고? 출력이 진행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퍼셉이야, 퍼셉. 그러면 이거랑 지금 인간이랑 비스무리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에서도. 인간에서는 뭐니? 인간에도 신경세포가 있을 테야. 신경세포의 가지돌기에 자극이 어느 정도 이상 가해지면 이때 이제 출력에 해당하는 게 뭐겠니? 즉 신호가 발생한다 뭐 이런 거겠죠. 즉 요 나름의 뭐라는 거야? 요 나름의 퍼셉과 인간의 신경세포 또는 가시돌기 이런 거 사이에 뭐가 있다? 뭐 공통점이 있다는 거. 갑자기 뿅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인간의 어떤 신경망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각각의 단위가 특정 입력 정보에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잠깐만. 각각의 단위 입력 정보는 지금 이거는 in percent 바라 했지. 퍼셉의 각각 단위에서 부여하는 중요도를 변화시킨대. 중요도 뭐 100, 90,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면서 훈련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거 상대적인 중요도 변화시킴. 얘는 인간에서 뭐랑 대응되겠니? 즉 인간의 신경 세포 그 돌기 있지. 돌기가 받는 뭐의 정도? 자극의 정도.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과 또 역시 대응시킬 수 있지 않겠냐. 자, 퍼셉은 인공신경망을 실제로 구현한 실제로 구현한 거는 앞에 나왔던 뭐 피터 이런 놈이 아니라 로젠블렛 뭐 이런 새끼였다 이 말인 거지. 그 로젠 앞에 있던 놈이 이론적으로 정립한 거예요. 자, 퍼셉을 만들어냈어. 그럼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소주제는 뭐니? 기계학습의 한계. 자, 볼까요? 자, 획기적인 인공신경망 모델인 퍼셉을 활용한 기계학습이 아까 뭐랬니? 로제는 초기의 신경망 이론의 학습 개념을 추가한 거라고 했잖아. 로제는 기계학습이 기술혁명 가져올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활용되지가 않았어. 퍼셉트론의 한계 때문인데, 자, 한계가 뭡니까? 보통의 컴퓨터나 여기가 인간이 쉽게 푸는 기본적 문제조차 풀지 못했으며 퍼셉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게 바로 뭔데? 퍼셉의 한계 되겠지. 퍼셉의 한계. 한계 또는 우리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프라블럼 문제. 그럼 반드시 문제가 나오면 뭐를 줄 것이다? 대안 또는 해결 방안을 줄 것이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나왔어요? 다층 퍼셉트론. 해결 방안이 또 나왔지. 다층. 얘는 뭔데? 자, 이후 다양한 학습 모델이 제안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기계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고 기존 퍼셉트론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이거네. 중간층을 삽입하고 층수를 계속 늘려갔대. 요게 뭐라는 거야? 다층 퍼셉트론의 설정 또는 개념 되겠네. 원래는 입력과 출력밖에 없었나 봐. 근데 이걸로는 기본적인 문제도 못 푸니까 중간에 뭘 집어넣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층이라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걸로 과연 해결됐을까? 자, 그런데 신경망 층수를 늘릴수록 기계가 판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류. 자, 여기 층수를 늘릴수록 판별을 제대로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지장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뭐겠니? 다층 퍼셉의 또 다른 새롭게 등장한 한계 문제겠죠. 즉, 다층 퍼셉의 인공신경망을 3층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학습 수행이 어려워져. 그럼 또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한되었지만 점차 오류도 줄어나갔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이거야. 획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나왔어. 자, 그럼 어떡할래? 뭐 이렇게 있나봐. 앞에 게 이제 기존에 로젠블이 제안했던 실제로 구현했던
퍼셉트론이고 그다음 요 사이에 막 집어넣은 게 요 문제를 해결한 다층인 거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 다층도 뭐야? 문제가 있다 이거야 3층 이상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래? 자 이제 보니까 이미 우리 앞에 소주제는 기계학습이었지 근데 기계학습에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진화되는 거 해결해 줄게 심층학습 뭐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 자 일반적으로 여기 잘 봐요 기계학습에 적용된 컴퓨터의 데이터 분류 방식은 자 컴퓨터 데이터 분류 방식은 두 가지 나와요 뭐랑? 지도학습과 뭐랑? 비지도학습으로 뭐라 돼 있니? 나뉜다. 그럼 역시 여기서도 하나 건드려보자. 내용 전개 방식. 너네 오늘 봤던 테스트에서도 있던 유형이지. 일단은 지도, 비지도 뭐하고 있어? 분류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 상위 개념과 상위 개념 뭐겠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컴퓨터 데이터 분류 방식이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하위 개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뭐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으며 그 다음 끝이 아니야. 요 하위 개념 지금 이어져 나올 게 지도랑 비지도의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거든. 그럼 이 하위 개념들을 뭐하고 있어?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개 방식. 자 그러면 하위 개념 대조해 볼까요? 자, 먼저 지도학습은 컴퓨터에 먼저 분류 기준을 입력하고 컴퓨터에게 정보를 가르치는 거야. 예를 들어 적절한 구체적인 예시도 활용하고 있잖아. 선생님 구체적 예시 어디 있어요? 하지 말고 사진을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봐 이 사진은 고양이다라고 알려주는 거 요게 바로 뭐겠니? 분류 기준 미리 입력하는 단계겠지. 나오잖아. 위에 지도는 먼저 분류 기준 입력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컴퓨터는 미리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양이다 구분한다 이거야. 자, 좀 끌어보자. 구분하자. 비지도는 분류 기준 어머나 없이 정보를 일단 입력해. 뭐가 고양이인지 몰라요.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하게 안 돼. 즉, 컴퓨터가 스스로가 중요할 것 같아. 비슷한 분집을 찾아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야. 자, 이 사진은 고양이임이라는 배움의 과정 또는 분류 기준 선행 입력 없이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군이라고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즉 뭐가 아니라 미리 학습된 결과가 아니라 컴퓨터가 이후에 학습하는 거라. 이후에 지가 스스로. 자, 그 다음 봐봐.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놈이 나와요. 기계학습. 2006년에 그러면 유정아 우리 그 뭐였지? 결핵 머시기 지문에서도 하나의 시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나름 여러 시대를 봤잖아. 그럼 지금 요 인공지능 지문에서도 1900 몇 년 됐다가 그 다음 어떤 지문 나왔다가 또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잖아. 2006년. 그럼 요 지문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나름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해도 된다 이 말인 거야. 자, 누군데? 힌턴, 제프리 힌턴에 의해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나오는 거야. 자, 중요한 힌턴은
많은 층수의 다층 컨셉도 사전 훈련, 즉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잠깐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까지 스스로 정보를 쪼개서 아 이것은 무엇이구나 고양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과정. 그럼 여기는 요 과정은 지도 방식일까요? 비지도 방식일까요? 그렇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비지도 학습을 통해 요래 되겠네. 홍지야 왜? 스스로 정보를 조각내고 판단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선행 입력이 아니라 이 말이야. 즉 힌터는 비지도 학습을 중시한 거예요. 요거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봐. 그리고 이와 같이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인공신경망. 지금 우리가 요 문단에서 보는 소주제는 뭐였지? 그냥 기계학습이 아닌 기계학습의 진화였잖아. 즉 딥러닝이었단 말이야. 심층 신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계학습을 뭐라 부릅니다? 심층학습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본 게 컨셉부터 시작한 그걸 뭐라 그래? 기계학습이죠. 이 기계학습의 진화 과정이 나와. 맨 처음에는 퍼셉, 야들아 퍼셉. 단 이건 뭐밖에 없어? 입력 앤 출력밖에 없어. 근데 이 새끼 등신이 기본적인 것도 못 풀어. 그러니까 중간에 층을 나눠줄게요. 다층 퍼셉. 근데 저희 다층 퍼셉도 3층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방금 나왔던 심층 학습이 나오는 거지. 비지도를 통해서. 근데 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 전개 방식은 뭐겠니? 바로 뭐였다? 문제와 해결 구도였다. 자, 계속 힌터는 다층 구조로 설계하여 마지막 문단이에요. 깊어진 인공신경망의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문제를 유저 다층 퍼셉의 문제 말하겠지. 심층 가지 마시고. 그와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을 비지도를 통해 사전 훈련하면 신경망이 깊어지더라도 학습이 잘 된다는 것. 그럼 여기서부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비지도를 통해 하면 잘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요게 힌턴이 발견한 주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다? 지도가 아닌 비지도야. 힌턴은 필기체 비주얼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이 심층 신뢰망 알고리즘을 제공해 1.2%의 오류율을 보여주었대. 몇 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요게 뭐겠니? 즉 필기체 하는 거. 심층 학습 있죠. 이 심층 학습을 실제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 실제로 아마. 자, 오류율이 아주 낮은데 이는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오류율이며 이러한 결과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할게. 이러한 낮은 오류율은
결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와 이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라는 두 요소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발견이다. 그럼 지금 정리하면 여기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거랑 이거를 처리하는 컴퓨팅 능력, 컴퓨팅 요거를 연민아 그러면 이 두 요소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 기반으로 하여 뭐 한 거야? 지도가 아닌 비지도 방식을 썼고요. 그 다음 뭐 하면 사전 훈련을 거치는 거야. 정해진 거 없이 네 스스로 학습해 판단해야 하는 거.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뭐를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다. 그럼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거 아니야. 또 문제 처리한 거야. 해결 방안 된 거야. 누구? 힌턴이 중요해. 마지막 힌턴. 자, 심층학습은 비지도 학습법을 사용한 사전 훈련으로 데이터를 손질해 인공 신경망 최적화를 수행한다. 자, 특징 추출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이 심층학습의 특징. 자, 특징부터 학습까지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 요게 바로 무엇이야? 심층 학습의 특징점 1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 심층 학습은 연산 과정에 여러 층을 두어 컴퓨터 스스로 정보를 잘게 조합내어 판단을 내리고 요게 바로 제가 방금 정리했던 무슨 과정? 사전 훈련 과정이겠지. 판단을 내리고 물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지가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종합해 결과를 내놓아요. 즉 심층학습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 다층 구조 신경망 기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입니다. 이게 특징 두 번째고요. 다량의 데이터에서 높은 수준의 모델을 구축합니다. 어떤? 추상화 모델 구축. 특징 세 번째. 자, 심층학습은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 벡터나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학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포함합니다. 즉, 요까지가 뭐 하는 거니? 심층학습 관련된 연구 내용 되겠지. 얼굴이나 표정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특정 학습 목표에 대해 심층학습은 학습을 위한 더 나은 표현 방법과 효율적인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심층학습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게 특징 몇 번째? 심층학습 특징 네 번째. 자, 마지막 매신말. 자,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에 따라 인공지능 발달이 불러일으킬 문제, 예를 들어 인간의 일자리 문제나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워질 것이다. 전망된다. 그래서 너네 막 선택지 같은 거 보면은 향후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뭐 끝이 낸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 요 딱 한 문단만 보면 지금 얘가 이 필자가
수민아, 나쁘게만 보고 있니? 좋게만 보고 있니? 아니면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니? 굳이 말하자면 앞으로 전망에 대해 나름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학교에서 다른 말이 없다면. 왜? 그렇다고 막 나쁜 점만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쁜 점 생길 수도 있어. 근데 획기적인 발견이기도 해.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쉬기 전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래? 사전 훈련 여기 한번 봐. 사전 훈련 현대 풀이, 이미 풀이. 자, 힌턴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이제 어휘 풀인데 여기만 보고 넘어갈게. 자, 사전 훈련이란 심층 신경망을 활용한 다층 퍼셉을 이용해 학습할 때 입력에서 관찰된 데이터의 특성이 중간층으로 전달되며, 자 그러면 입력에서의 특성이 중간층으로 전달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오류 원인이었네. 그러면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였잖아. 힌터는 이러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오잖아. 여기에 비지도 학습의 형태. 굳이 이런 개념 풀이를 본 건 힌턴이 중시한 거는 여기다 뭐다? 지도 학습이 아닌 비지도 학습이었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잠깐 쉬셨다가 확인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